화요일 밤. 그 어디에도 아내가 우리 집 지하실에서 도둑놈과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낌새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귀 기울일 줄 안다면 인생은 언제나 비밀을 드러내는 법이다. 내 이름은 박정우. 나는 한때 사람을 사냥하는 일을 했다. 배지와 공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횡령범, 그리고 가끔은 케이맨 제도로 사라지는 것이 은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임원들을 추적하기 위해 기업들이 거액을 지불하는 그런 종류의 사냥꾼이었다. 무선 주파수 RFS 분석이 내 전문 분야였다.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그것을 읽는 법을 배웠다.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로 이어지는 지도처럼. 지금은 서울 근교에 개조된 지하실에서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아내인 서연은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지역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3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편집증적인 직업에서 15년의 경험이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밤 11시 47분에 나타났다. 나는 매일 밤에 RF 스캔을 실행하고 있었다. 기업 스파이 시절의 오랜 버릇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집 와이파이 주파수 근처에서 신호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다. 깨끗하고 값비싼 암호화된 와이파이 신호였다. 고급 감시 장비나 군용 등급의 보안을 갖춘 최고급 스마트 기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호였다. 나는 화면에 스펙트럼 분석기를 띄우고 다채로운 노이즈 패턴이 그려진 폭포수 디스플레이를 지켜보았다. 대부분은 교회의 평범한 잡음이었다. 스마트 초인종, 무선 프린터, 이웃집의 아기 모니터. 하지만 이 신호는 달랐다. 정밀하고 전문적이며 우리 집 안을 움직이고 있었다. 정우 씨, 이제 자러 안 올라와요? 지하실 계단 아래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콤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내가 일에 몰두할 때마다 지난 8년 동안 항상 사용했던 바로 그 말투였다. 5분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신호가 움직임을 멈췄다. 내 장비에 따르면 그것은 현재 우리 집 부엌의 정지에 있었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웃음소리, 가볍고 음악 같았다. 그리고 더 낮은 톤의 목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내가 내일 이사회 회의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다. 급여 시스템을 돕는 인턴 자원봉사자라고. 신호가 다시 급증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나는 휴대용 RF 탐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 전자기 신호의 흔적을 따라갔다. 장비는 나를 부엌 창문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나는 들키지 않고 식당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서연은 아일랜드 식탁 근처에 서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비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내 월간 장비 예산보다 더 비쌀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면서 손짓을 할 때 불빛이 그의 시계에 반사되었다. 나는 거의 RF 탐지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시계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특징적인 파란색 다이얼이 박힌 로즈 골드 모델이었다. 나는 그 시계를 알았다. 모델이 아니라 바로 그 시계를. 2년 전 부산의 한 개인 수집가 손목에서 사라졌을 때 내가 그 도난 보고서를 처리했었다. 가치는 5천만 원. 보험회사가 추적을 위해 우리 로펌을 고용했지만 도둑이 유럽 암시장으로 사라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아내는 그녀의 새로운 조수가 자선단체를 돕는 인턴 자원봉사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인턴이 내가 과거 글로벌 보안 업무 시절 처리했던 고가 도난 사건 파일에서 본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의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서연이 카운터에 남겨둔 명함에 따르면 그 남자의 이름은 한태석이었고 그는 20분 더 머물렀다.
나는 그들이 스프레드시트와 기부자 명단 위로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무심해 보였다. 서연이 웃을 때 그의 팔에 그녀의 손이 잠시 머무는 것과 그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의 시선을 제외하고는 한태석이 떠나자 RF 신호도 그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서연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지하실 사무실로 돌아갔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전자 흔적을 추적할 시간이었다. 나는 한태석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했다. 소셜미디어는 자선 활동과 사회 봉사로 세심하게 꾸며진 삶을 보여주었다. 링크드인에는 비영리 기술 컨설턴트로 기재되어 있었다. 깨끗한 배경, 훌륭한 추천서, 완벽한 디지털 발자국. 너무 완벽했다. 진짜 사람들은 보통 지저분한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한태석의 온라인 페르소나는 마치 전문 이미지 핸들러가 만든 것처럼 보였다. 모든 사진은 전문적으로 촬영되었다. 모든 추천서는 비슷한 문구를 사용했다.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세심하게 예약되고 편집되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과거 기업 보안 시절에 여전히 접근 권한이 있는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그의 얼굴을 대조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여 그의 가짜 정체성이 짜 맞춰진 이음새를 찾아보려 했다. 3년 전 18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한태석이라는 인물이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게시물도 체크인도 어떤 디지털 활동도 없었다. 마치 그가 인터넷에서 지워졌다가 세심하게 재창조된 것 같았다. 내 전화가 문자로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잠이 안 와. 내일 프레젠테이션 생각 중. 태석 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기부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재구성하는 걸 돕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사랑해. 나는 시간을 흘끗 보았다. 새벽 12시 43분. 그리고 내 RF 감시 로그를 확인했다. 한태석의 시계 신호는 새벽 12시 41분에 우리 집에 돌아와 있었다. 나는 항상 최고의 감시 방법은 대상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다. 기업 스파이 활동은 사람들이 감시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아내가 훔친 보석을 찬 남자와의 한밤중 만남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생활을 주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전자적으로 면밀히 추적하면서 말이다. 수요일 아침, 나는 서연에게 잠재적 고객을 만나러 대전에 간다고 말했다. 대신 나는 3시간 동안 우리 집 지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각각의 카메라는 단추보다 작았고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면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가 회사 시절에 얻은 군용 잉여 물품이었고 집의 전력 시스템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내가 제어하는 주파수로 방송했다. 카메라 시스템은 내 지하실 사무실의 모든 각도를 커버했다. 서연이 재무 서류를 펼쳐놓을 필요가 있을 때 그녀의 자선 활동 공간으로도 쓰이는 곳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합법적인 업무를 위해 한태석을 만나고 있다면 나는 서류와 전문적인 논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우리 스마트 잠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나만 감시할 수 있는 보조 출입 로그를 추가했다. 모든 출입은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한태석의 시계를 추적하는 내 RF 감시 장비와 교차 확인될 것이다. 목요일 저녁, 나는 준비가 되었다. 오늘 밤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저녁 식사 중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내일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태석 씨가 재무 예측을 검토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참 친절한 분이네. 나는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내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자원봉사자치고는 헌신적이군. 그는 재단의 사명에 정말로 열정적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불안할 때 쓰는 가식적인 밝은 톤이 섞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성적으로 관대하지. 나는 5천만 원짜리 도난 시계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대함은 훌륭한 자질이야.
밤 11시 30분. 나는 새 블록 떨어진 내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지하실 카메라를 감시하고 있었다. 스마트 잠금 로그에 따르면 서연은 11시 22분에 지하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내가 낭만적인 분위기라고 추측하는 것을 만들었다. 11시 47분 RF 탐지기가 급증했다. 한태석의 시계가 돌아왔다. 나는 지하실 문이 열리고 한태석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태블릿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익숙한 듯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서연이 책상 뒤에서 일어섰고 그들은 즉시 포옹했다. 서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 후 15분간의 광경은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결해 주었고 아내의 유연성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내 책상, 의자, 커피 테이블을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할 방식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후 그들이 베갯머리 송사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서연이 블라우스를 고쳐 입으며 말했고 한태석은 그의 훔친 시계를 확인했다. 정우 씨는 자기 전자 장난감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내가 여기 마칭밴드를 데려와도 모를 거야. 좋아. 한태석이 그의 비싼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를 최소 2주 더 정신없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쯤이면 K맨 계좌가 가득 찰 거야. K맨 계좌? 그건 새로운 얘기네. 이체 내역이 재단으로 역추적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자기야, 나는 당신이 국제은행이 뭔지 알기도 전부터 자선 계좌를 통해 돈을 옮겼어. 기부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 알아챌 때쯤이면 우리는 따뜻한 해변에서 음료나 마시고 있을 거야. 그들은 그녀의 자선 재단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 내 아내는 단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숙자 가정에 음식을 제공하고 중독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 내가 결혼한 여자, 구조된 동물에 대한 광고를 보며 울던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훔치고 있었다. 정우 씨는 어떡하고?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사라지면 그가 질문을 하겠지. 한태석은 미소 지었다. 내가 기업 범죄자들이 증거를 파쇄하기 직전에 보았던 그 차가운 미소. 그게 바로 멋진 점이야. 검찰인 돈이 사라진 것을 조사할 때 모든 디지털 흔적은 당신 남편의 컴퓨터를 가리킬 거야. 그의 보안 전문 지식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그들은 그가 흔적을 감출 만큼 정교하다고 가정하겠지. 진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까지. 내 아내가 낄낄거렸다. 불쌍한 정우 씨. 그는 항상 자기 편집증이 언젠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거라고 말했었지. 그들은 따로 떠났다. 서연이 먼저. 그리고 5분 후에 한태석. 나는 1시간 더 차 안에 앉아 비에 젖은 앞 유리를 바라보며 내가 알게 된 것을 곱씹었다. 아내는 자선 재단 기금 4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절도 혐의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 훔친 시계를 전리품처럼 차고 다니는 남자와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다. 2주 안에 나는 문 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내는 카리브해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물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15년 동안 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범죄자들을 사냥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몇몇 범죄자들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일종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나는 항상 관대했으니까. 금요일 저녁, 나는 한태석에게 제대로 된 소개를 하기로 결심했다. 의심 많은 남편 박정우가 아니라 돈은 많고 도덕성은 부족한 고급 시계 개인 수집가 김도진으로. 이 인물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다. 김도진은 출처가 복잡한 시계를 현금으로 사는 고급 거래의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나는 과거 산업 스파이와 기업 스파이 네트워크에 침투해야 했을 때 비슷한 가짜 신분을 사용했었다. 감시를 통해 나는 한태석이 청담동의 서클이라는 클럽을 자주 찾는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의 젊은 전문직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가치없는 음료에 쏟아붓는 곳이었다.
훔친 시계를 가진 남자가 귀찮은 질문 없이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 클럽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둡고 실제보다 더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로 너무 붐볐다. 나는 메인 플로어가 잘 보이는 바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한태석은 10시 30분에 도착했고 마치 평생 진짜 결과를 마주한 적 없는 사람처럼 그는 마치 주인이 된 양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녔고 자기보다 반은 어린 여자들에게 술을 사주었으며 자기 농담에 너무 크게 웃었다. 나는 그가 바에서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했다. 실례합니다. 나는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시계에 눈이 안 갈 수가 없네요. 파텍 필립 노틸러스 로즈 골드. 정말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한태석은 손목을 흘끗 보고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먹이를 평가하는 포식자의 계산적인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김도진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저는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는데 항상 흥미로운 작품을 컬렉션에 추가하려고 하죠. 우리는 악수를 했고 나는 그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싼 정장, 절제된 보석, 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조용한 자신감. 나는 이 역할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다. 한태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진 씨. 저도요. 그 모델은 꽤 희귀하죠. 특히 파란색 다이얼 버전은요.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시겠죠? 한태석의 미소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가격만 맞으면 모든 것은 팔 수 있죠. 훌륭하군요. 아마도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는 나를 군중 사이를 헤치고 뒤편의 VIP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음악 소리가 조금 덜 시끄럽고 조명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히 어두웠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한태석은 웨이터에게 음료를 한 잔 더 주문하라고 손짓했다. 그래서 도진 씨, 어떤 종류의 컬렉션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다양합니다. 저는 특히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작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시계 자체보다 이야기가 더 가치 있을 때도 있죠. 흥미로운 역사라. 한태석이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다. 마음에 드네요. 이 작품은 확실히 이야기가 있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문제는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냐는 거죠. 우리는 20분 동안 프로 범죄자들처럼 거래를 맴돌며 이야기했다. 한태석은 능숙했다. 그는 시계가 도난당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류가 판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는 서류보다 신중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집가 역할을 했다. 마침내 나는 움직였다.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나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거 혹시 부산 건 아닌가요? 2년 전에 블랙우드 컬렉션에서 사라진 그거요? 한태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어깨에 미세한 긴장이 스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아니겠죠. 그냥 제가 보험 보고서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요. 회색 시장에서 수집하는 직업상의 위험이죠. 출처가 복잡한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 가설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장인 정신을 존중하고 이전 소유자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올바른 구매자에게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한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설적으로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런 수준의 작품에 대해 어떤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3,500만 원 현금으로. 그것은 낮은 제안이었지만 그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한태석은 분명 계산하고 있었다.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험과 빠른 현금의 유혹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도진 씨. 하지만 당신이 진지하고 신중하다는 보증이 좀 필요해요. 물론이죠. 아마 제 추천인을 좀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저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수집가들과 일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가 준비한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었다. 가짜 이름의 진짜 전화번호, 내가 제어하는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는 진짜 범죄자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전문적인 수법이었다.
한태석은 목록을 보고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있잖아요, 도진 씨. 우리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고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동의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장소라도 있나요? 남쪽으로 2블록 떨어진 주차장이 있어요. 3층 북서쪽 구석. 조용하고 사적이죠. 내일 밤 11시쯤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현금을 가져갈까요? 절반만 가져오세요. 당신이 진짜라는 게 확실해지면 거래를 마무리하죠. 우리는 다시 악수를 했고 나는 그의 손바닥에서 훔친 시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내일 밤 한태석은 어떤 수집가들은 다른 수집가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과 어떤 이야기들은 결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토요일 밤 나는 30분 일찍 주차장에 도착하여 한태석이 짧은 범죄 경력 내내 기억할 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3층은 내가 계획한 일의 완벽한 장소였다. 외지고 조명이 어두웠으며 콘크리트 벽은 소리를 잘 흡수했고 보안 카메라는 몇 달 동안 고장 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현장을 답사하며 탈출로와 사각지대를 메모했다. 성공적인 감시와 발각 사이를 가르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했던 기업 보안 시절의 오랜 버릇이었다. 나는 북서쪽 구석이 잘 보이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고 내 태블릿은 한태석의 훔친 시계를 추적하는 RF 감시 앱을 표시하고 있었다. 10시 55분 신호가 주차장 아래층에서 나타나 꾸준히 위로 올라왔다. 한태석은 정확히 11시에 계단에서 나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평소에 비싼 정장 대신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파텍 필립 시계는 5천만 원짜리 등대처럼 손목에서 반짝였다. 나는 그가 약속된 구석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둥 뒤에서 나왔다. 시간 잘 지키시네요. 사업 파트너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한태석은 돌아섰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재킷 주머니로 향했다. 도진 씨, 일찍 오셨네요. 직업상의 버릇입니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죠. 현명하군요. 돈은 가져왔습니까? 나는 왼손에 든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다. 약속대로 1,700만 원. 물건은요? 한태석은 손목을 들어 올렸고 시계는 천장에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여기 있죠. 하지만 먼저 현금을 보고 싶군요. 물론이죠. 나는 근처 차 보닛 위에 서류 가방을 놓고 열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돈다발이 있었다. 기업 훈련용 위조 지폐였지만 희미한 조명 아래서는 꽤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한태석이 검사하기 위해 다가왔고 나는 움직였다. 계속하기 전에 나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 사업 모델에 대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자선단체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관련된 종류의 질문이죠. 한태석의 손이 서류 가방 위에서 멈췄다. 뒤따른 침묵 속에서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어둠 속 어딘가에서 깨진 파이프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희망나눔재단. 당신 여자친구 김서연. 그리고 당신이 노숙자 가정과 중독 회복 중인 사람들로부터 훔치려던 3억 원에 대해서요. 한태석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 인식,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 당신 누구야? 나는 김서연의 남편 박정우고 당신은 내 아내와 자고 내게 횡령 혐의를 씌우려던 아마추어 범죄자야.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내가 더 빨랐다. 15년의 기업 보안 경력은 신체 언어를 읽고 폭력을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 세게 비틀었고 그가 잡으려던 것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물론 칼이었다. 아마추어 범죄자들은 항상 무기가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그 하찮은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거야. 계좌번호, 이체 일정, 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는지 모든 것을. 지옥에 나가.
나는 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고 뼈가 갈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15년 동안 당신 같은 놈들을 사냥했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거액을 지불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여기서 나랑 얘기하든가. 아니면 내가 당신과 내 아내가 자선 기금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 감시 영상을 검찰에 넘겼을 때 그들과 얘기하든가. 거짓말이야. 당신한테는 감시 영상 같은 거 없어. 나는 다른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 목요일 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가 서연과 케이맨 계좌와 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다시 보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47분 분량의 고화질 비디오와 선명한 오디오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파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고 싶어. 아니면 내 아내가 내가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 웃는 부분을 건너뛸까? 한태석은 차에 기대어 섰고 모든 저항력이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당신이 잘못된 목표를 골랐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 나는 당신이 함정에 빠뜨리려던 남자가 한때 전문 범죄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하찮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영상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거야. 내 말이 맞아. 살인에 인정되지 않겠지. 내가 법정에 가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의 손목을 놓고 뒤로 물러서서 그가 손에 피를 다시 돌리기 위해 손목을 문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짓을 할 거야. 나는 과거 기업 범죄자들을 파괴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파괴할 거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검찰에 전화했으면 하고 빌게 될 만큼 철저하게. 당신 미쳤어. 아니, 태석. 나는 경험이 풍부한 거야. 차이가 있지.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차고 있는 그 시계 2년 전에 부산 블랙우드 컬렉션에서 도난당한 거야. 나는 보험 서류와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어.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체포할 텐데, 훔친 물건을 차고 있었다고 언급하는 것을 잊지 마. 범죄 행위의 패턴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그를 주차장에 서 있게 내버려 두고 나왔다. 그는 마치 갑자기 독사로 변한 것처럼 손목의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 차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이미 전문 편집증 환자와 맞서는 것의 결과에 대한 교훈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떤 교훈은 경험을 통해 가장 잘 배우는 법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한태석이 세심하게 구축한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폭력이나 극적인 대결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발하라고 거액을 지불했던 전문 기술을 끈기 있게 적용함으로써 보안업계에서는 그것을 사회공학이라고 부른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기술.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산업 스파이를 폭로하고 횡령 음모를 밝혀내고 기업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한 지적 재산을 추적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자선 기금 도둑과 그의 공범을 해체할 것이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희망나눔 재단의 서연 비서인 김남이었다. 남이는 모든 사람의 일을 알고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유부남 이웃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사무실 비상금에서 소액을 횡령하고 있었다. 압력을 가하기에 완벽한 대상이었다. 나는 서연이 매주 이사회 회의에 있을 것이라고 아는 시간인 오전 10시에 재단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희망나눔재단 김남희입니다. 김남희 씨,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수사대 설민수 형사입니다. 목소리를 연습해야 했다.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공식적이지만 친근하게. 귀 기관의 재무 기록에서 발견된 몇 가지 이상 징후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이상 징후요? 어떤 종류의 이상 징후죠? 반드시 재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 지역의 자선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귀 기관이 저희 교차 참조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정보요? 주로 인사 기록입니다. 저희는 특히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 컨설턴트인 한태석 씨가 있어요. 기부자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도와주셨죠. 한태석 씨. 그리고 그가 재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급여 시스템 통합 작업을 했어요. 김서연 이사장님께서 그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셨겠죠. 남희 씨,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태석 씨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만약 사기가 있었다면 재단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관찰한 어떤 것이든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늦게까지 일했고 지난주에는 개인 하드 드라이브의 파일을 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백업을 위해 서연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했어요. 서연 이사장님께 확인하셨나요? 아,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가정했어요. 물론이죠. 남희 씨,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누구와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저는 당신이 태석 씨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감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접근하는 파일, 사무실에 있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메모하세요. 그와 대면하거나 행동을 바꾸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형사님. 제 직장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희망나눔재단의 자금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신다면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다른 번호로 한태석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음성 변조 앱을 사용했다. 한태석입니다. 한태석 씨, 저는 검찰 금융범죄수사부 모건수사관입니다. 희망나눔재단의 회계장부에 있는 몇 가지 이상 징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잡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검찰이라고요? 저희는 서울 지역의 일련의 자선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재단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일상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겠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자원봉사자일 뿐인데요. 한태석 씨, 이 대화는 기밀이라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부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재단의 계좌를 조작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이요? 무단 이체, 중복 결제, 비정상적인 계좌 접근 패턴, 횡령이나 사기를 암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나는 그의 숨 막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건 못 봤는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시내 연방 빌딩 847호쇼 2시에 뵙겠습니다. 재단의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변호사를 데려가야 할까요?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태석 씨. 하지만 저희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한태석은 이제 4시간 동안 패닉에 빠지고 실수를 저지르고 아마도 아내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세심하게 짜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 교육과정의 1단계는 완료되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화요일 오후가 되자 한태석은 편집증이 전염병이며 내가 매우 효과적인 복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아침 감시에 따르면 그는 평소보다 90분 이른 오전 8시 30분에 희망나눔재단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다음 3시간 동안 컴퓨터 시스템에서 미친 듯이 파일을 삭제했고, 나미는 설 형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것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책상에서 지켜보았다. 11시 45분 한태석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기업 보안 시절에 얻은 휴대용 도청 장치를 통해 그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범죄자를 상대할 때는 합법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다. 태석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억지로 참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미가 방금 경찰에서 금융이상 징후에 대해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그보다 더 나빠. 검찰에서 오늘 오후에 날 만나고 싶대. 검찰이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아직 돈 한 푼도 옮기지 않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컴퓨터 접근에 대해 알고 있어. 늦은 밤 회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서연 씨, 우리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것 같아. 사라질 수 없어. 케이맨 계좌는 준비되지 않았고 이사회 감시 절차를 발동시키지 않고는 재단 기금에 접근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2주가 더 필요해. 2주가 없을지도 몰라. 서연이 말을 잇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정우 씨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남편? 절대 아니지. 그는 하루 종일 지하실에서 컴퓨터 화면이나 쳐다보고 있어. 우리가 그의 거실에서 자선 경매를 열어도 모를 사람이야. 나는 그 평가에 미소 지었다. 범죄자들이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알아냈지? 아마 다른 누군가가 재단을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자선 사기를 수사하다가 우리가 휩쓸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알아내려고 머물지는 않을 거야. 태석 씨, 내 말 들어. 도망칠 수 없어. 지금 사라지면 그건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 회의에 가. 놀란 척해. 사기 가능성에 충격받은 순진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해. 그들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당신을 체포했을 거야. 삭제된 파일에 대해 물어보면 어떡하지? 무슨 삭제된 파일? 당신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도왔어. 오래된 파일들은 일상적인 시스템 유지 보수의 일환으로 보관되거나 삭제됐지.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을 한 거야. 한태석은 잠시 침묵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속여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태석 씨,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계획을 앞당길 거야. 2개월이 아니라 2주 안에 해변에 가고 싶어. 알았어. 검찰 회의 후에 다시 전화할게. 그들은 전화를 끊었고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한태석의 연방 빌딩 방문을 준비했다. 물론 모건 수사관도 847호실도 검찰 수사도 없었다. 하지만 매우 진짜처럼 보이는 연방 사무실 건물과 한태석을 그 어느 때보다 편집증적으로 만들 몇 시간의 관료주의적 혼란이 있었다. 오후 2시 15분.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모건 사무실은 비어 있어. 보안 요원은 2층에 검찰 수사관은 없다고 말했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당신이 지는 종류의 게임이지, 태석 씨. 그냥 지켜봐. 그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그 번호를 비활성화했다. 저녁이 되자 한태석은 30분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각 통화는 이전보다 더 절박해졌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절망적인 비상 계획에 빠지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세심하게 짜인 계획은 상상 속의 연방 감시의 압력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에는 새로운 전개가 있었다. 나미는 식중독을 핑계로 병가를 냈지만 실제로는 내가 희망나눔재단의 잠재적 자선 사기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한 진짜 형사를 만나고 있었다. 나는 진짜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공했고 검찰의 참여와 연방정부의 재단 재무 기록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요일 오후가 되자 서연은 그녀의 조직의 회계 관행에 대해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 실제 연방 요원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즐거웠다. 나의 가짜 수사가 진짜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연극이라고 믿으면서 실제 연방 감시에 직면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아내와 그녀의 공범 사이에 또 다른 공황 상태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그들이 계좌를 동결하고 있어 서연이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부 다. 검찰이 조사 기간 동안 재단의 모든 자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어. 얼마나 걸릴까? 몇 주, 어쩌면 몇 달. 태석 씨, 우리 갇혔어. 돈을 빼낼 수도 없고 유죄로 보이지 않고 도시를 떠날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왜 컴퓨터 시스템에서 파일을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어. 아마도 자백해야 할지도 몰라. 돈을 훔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거지. 미쳤어? 그건 여전히 사기 공모야. 우리는 감옥에 갈 거야. 어차피 감옥에 갈지도 몰라. 똑똑하게 굴면 아니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으면 아니야.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계획인지 궁금해서. 무슨 뜻이야? 원래 계획대로 하자는 뜻이야. 정우 씨를 유죄로 보이게 만들어 그의 컴퓨터에 증거를 심어 당신이 그를 위해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통해 그가 재단 기금을 횡령했다는 흔적을 만들어. 하지만 검찰은 이미 우리를 조사하고 있잖아. 아니, 그들은 재단을 조사하고 있어. 우리가 정우 씨가 계좌를 조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 대신 그에게 집중할 거야. 우리는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거라고. 그것은 절박한 계획이었지만 절박한 범죄자들은 종종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한다. 그들이 더러운 놀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시간이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한태석과 내 아내가 자신들이 누구를 속이려 하는지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들이 계획한 한밤중의 지하실 만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오후 내내 추가적인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데 보냈다. 속삭임까지 잡아낼 만큼 민감한 오디오 수집 장치와 그들 중 한 명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에게 경고할 동작 탐지기를 포함해서 저녁이 되자 내 지하실 사무실은 전면적인 감시 스테이션으로 변모했고 내 옛 기업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만 했다. 밤 11시 30분. 나는 세 블록 떨어진 내 차 안에 앉아 여러 대의 카메라 피드를 감시하며 모든 것을 암호화된 저장 드라이브에 녹화했다. 내가 수집하려는 증거는 그들의 음모를 영원히 끝내고 그들의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나에게 우위를 줄 것이었다. 서연은 11시 45분에 노트북 가방과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여 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고 자신의 노트북을 내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했다. 나는 그녀가 재무기록, 기부자 데이터베이스, 계좌 접근 로그를 뒤지며 그녀가 명백히 내 유죄의 증거라고 믿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태석은 자정에 도착했고 범죄 활동에 익숙한 사람처럼 지하실 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증거 조작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전문적인 손길이었다. 서류 가져왔어? 서연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것. 은행 계좌번호, 이체 승인서, 계좌 접근 로그. 모두 정우 씨가 무단 거래의 출처임을 가리키고 있어. 좋아. 이걸 그의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 좀 도와줘. 그가 몇 달 전부터 이것을 계획했다는 흔적을 만들어야 해. 나는 그들이 함께 일하며 함정의 타임라인을 논의하면서 내 시스템에 가짜 증거를 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범죄 음모의 마스터 클래스였고 그들은 나에게 모든 세부 사항의 고화질 비디오 증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는 어떡하고? 한태석이 내 하드드라이브의 파일을 복사하며 물었다. 그건 사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그들이 정우 씨 컴퓨터를 분석할 때 이 모든 증거를 찾게 될 거야. 조사는 그에게 초점을 맞출 거고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로 풀려날 거라고. 정말 그들이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 정우 씨는 보안 전문가야.
그는 정교한 금융 사기를 저지를 지식과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찰은 우리가 그의 계획을 발견하고 신고할 때까지 그가 흔적을 감출 만큼 똑똑하다고 가정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신고하는데? 내일 아침. 나는 검찰에 전화해서 정우 씨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말할 거야. 나는 남편이 자선 기금을 훔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충격받은 아내 역할을 할 거라고. 그들은 일시간 더 정교한 디지털 서류 흔적을 만드는 데 보냈다. 희망나눔재단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훔친 교활한 횡령범으로 나를 묘사했다. 사실 인상적인 작업이었다. 내가 그들의 전체 대화를 녹음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새벽 1시 30분. 그들은 작업을 마치고 탈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아마 48시간 안에 정우 씨를 체포할 거야. 서연이 노트북을 챙기며 말했다. 그가 체포되면 우리는 몇 주 동안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을 청산하고 사라질 거야. 재단 계좌는 아직 동결되어 있잖아. 그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정우 씨에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 계좌가 있고 검찰이 동결하기 전에 우리 공동 자산 일부를 청산할 수 있어. 얼마나 되는데? 아마 2억 5천만 원 정도. 원래 계획만큼은 아니지만 따뜻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해. 나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나를 무고한 후에 내 개인 저축을 훔칠 계획이었다. 그 뻔뻔함은 거의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서연 씨, 정말 확신해? 우리가 정우 씨를 고발하면 되돌아갈 수 없어. 확신해. 정우 씨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박해. 그는 아무것도 의심한 적 없고 이런 일은 절대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챌 때쯤이면 우리는 떠나 있을 거고 그는 연방 혐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 괜찮다는 건가? 내 남편은 나보다 컴퓨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집증적인 은둔자야. 나는 정우 씨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지 오래됐어. 그 순간 나는 내 결혼이 불륜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단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 범죄자의 차가운 계산으로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제 진짜 프로가 어떤 모습인지 그녀에게 보여줄 시간이었다. 새벽 2시.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그들이 내 컴퓨터에 심어놓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가짜 증거를 안전한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감시 영상과 교차 확인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정확히 증명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보안 전문가를 과소평가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교훈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떤 교훈은 아주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어나서 아내가 아침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란을 부치면서 즐겁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전날 밤. 나를 연방교도소에 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데 보낸 여자가 이제 내게 커피와 함께 오렌지 주스를 원하는지 묻고 있었다. 기분 좋아 보이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날이야. 서연이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함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해안가로 드라이브를 가든가. 좋게 들리네. 하지만 재단 일은 없어? 검찰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녀는 약간 굳었다. 검찰 조사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어제 남이가 전화했을 때 언급했어. 그녀는 재단의 평판에 대해 꽤 걱정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그들이 그냥 오해였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확신해. 나는 동정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럴 거야. 이런 연방조사는 아주 철저할 수 있지. 아마 모든 컴퓨터, 모든 재무 기록, 모든 통신을 분석할 거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심할 거야. 서연의 손이 오렌지 주스를 따를 때 약간 떨렸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숨길 게 없어. 물론 없지. 우리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서연은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나는 신문을 읽으며 다가올 우리의 대화를 계획했다. 10시 30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네, 김서연입니다. 그녀는 발신자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네,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세심하게 연출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향했다. 검찰이야. 재단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 싶대. 그럴 만도 하지. 당신이 모든 오해를 풀어줄 거라고 확신해. 정우 씨, 할 말이 있어. 어젯밤에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할 것을 발견했어. 나는 생각했다. 이거군. 일생일대의 연기. 그게 뭔데? 당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당신 컴퓨터에 있는 몇몇 파일들이 이상해 보인다는 걸 알았어. 재단의 재무기록, 계좌번호, 이체 승인서 같은 것들.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검찰이 조사 중이라서 아마 수사관들에게 언급해야 할 것 같았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을 의심하기는 꺼리지만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걱정 많은 아내. 내가 그녀가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연기에 감명받았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들리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종류의 기록이었어? 은행 계좌 번호, 기부자 계정 정보, 그런 것들. 정우 씨, 당신이 재단의 재무 기록에 접근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하지만 뭐? 태석 씨가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 내 컴퓨터를 사용했어. 아마 그가 실수로 몇몇 파일을 남겨뒀을지도 몰라. 서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가 평정을 되찾았다. 태석 씨가? 왜 그가 당신 컴퓨터를 사용했지? 그의 노트북이 재단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원격으로 파일에 접근해야 할 때 내 시스템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 당신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잊었나 봐. 하지만 그게 재단 파일이 내 컴퓨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지. 아마 검찰에 그 얘기를 해야 할 거야. 그래, 아마 그래야 할 거야. 그녀는 30분 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떠났고 나는 그들의 교육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제 한태석은 연방조사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고 서연은 자신의 은폐 이야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며 둘 다 그들의 세심하게 준비된 함정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오후 2시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 씨,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검찰이 당신이 재단 사기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이 집을 수색하고 당신 컴퓨터를 압수하고 싶어 해. 뭐라고? 말도 안 돼. 왜 내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당신 컴퓨터에서 찾은 파일들 때문이야. 그들은 당신이 허가 없이 재단 계좌에 접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그건 태석 씨 파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더 조사하고 싶어 해. 정우 씨, 그들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어. 몇 시간 안에 여기 올 거야.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 모르겠어. 아마도. 정우 씨, 너무 무서워.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면 어떡하지? 그녀 목소리의 걱정은 거의 설득력이 있었다. 거의. 걱정 마. 그는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결국 그들이 알아낼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일찍 집에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검찰은 실제로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서연이 믿는 이유는 아니었다. 증거 조작과 사기 공모에 대한 나의 익명 제보는 그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그들이 내 컴퓨터를 수색할 때 그들은 조작된 증거를 찾겠지만 누가 그것을 심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감시 영상과 그들의 계획을 논의하는 서연과 한태석 사이의 모든 대화 녹음도 찾게 될 것이다. 때로는 최고의 함정은 목표가 스스로를 위해 놓는 함정이다.
검찰은 오후 4시 30분에 도착했다. 수색 영장. 3명의 수사관. 그리고 눈을 감고도 내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나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커피를 권하며 그들이 수사 범위를 설명하는 동안 기다렸다. 박정우 씨. 수사를 이끌고 있는 박수진 수사관이 말했다. 저희는 희망나눔재단의 잠재적인 금융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재단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접근이었죠. 나는 대답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가끔 제 홈 오피스에서 일했고 그녀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그의 노트북에 연결 문제가 있을 때 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한태석 씨. 그는 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돕고 있었습니다. 박 수사관이 그녀의 파트너를 흘끗 보았다. 박 선생님, 저희는 당신의 컴퓨터 장비와 희망나눔 재단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배경과 전문 지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전직 보안 컨설턴트였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네요. 기업 사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어떤 종류의 기업 사기요? 횡령, 산업 스파이, 신원 도용. 저는 포춘 500대 기업들을 위해 일하며 지적 재산을 훔치거나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는 직원들을 추적했습니다. 박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당신이 묻는다면 당신은 금융 사기를 간파하는 방법과 그것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겠군요. 하지만 저는 또한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흔적을 더 잘 감추는 방법도 알죠. 포렌식 전문가인 김 수사관이 내 컴퓨터 시스템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건 최첨단 장비네요. 전문적인 감시 및 분석 도구들. 직업상의 버릇입니다. 기업 보안 시절의 오랜 버릇이죠. 박 선생님, 박 수사관이 말했다. 저희가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파일을 검사하는 동안 옆으로 비켜서 계셔야 합니다. 몇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박 수사관님, 제가 아내의 자선재단에서 잠재적인 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어떤 종류의 조사요? 감시 카메라, 금융 분석, 녹음된 대화를 포함하는 종류의 조사요. 사기 공모, 증거 조작,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기록한 종류의 하드 드라이브요. 나는 그녀에게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재무 기록, 전화 통화, 녹음, 전체 계획을 기록한 47시간의 감시 영상. 박 수사관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하드 드라이브를 쳐다보았다. 박 선생님, 지금 저에게 불법 감시를 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 아내와 그녀의 공범이 자선 기금을 횡령하고 그 혐의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 소유지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생각은 안 하셨고요?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고발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지 궁금했거든요. 김 수사관이 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박 수사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 집 전체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영상이 포괄적입니다. 얼마나 포괄적인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젯밤 제 컴퓨터에 누가 가짜 증거를 심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정확히 보여줄 만큼 충분히 포괄적입니다. 다음 3시간은 내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 중 하나였다. 나는 연방 수사관들이 서연과 한태석이 증거를 심는 감시 영상을 검토하고 그들의 음모 계획 녹음을 분석하고 2명의 아마추어 범죄자가 전문 사기 수사관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주목할 만한 작업이네요. 박 수사관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들을 막지 않았죠? 증거 조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범죄를 완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공모는 증거 조작보다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그들의 계획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미끼로 삼았군요. 저는 제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범죄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의도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만들었지만 조사는 전적으로 전문적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노트북에서 재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재단 계좌에는 실제 절도가 없었네요. 그들은 절도를 계획했지만 연방조사가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컴퓨터에 증거를 심은 후에 제 개인 계좌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오늘 아침 은행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박 수사관이 휴대폰을 꺼냈다. 부인과 한태석 씨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수사관님,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태석은 5천만 원 상당의 도난당한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부산 블랙우드 컬렉션에서 도난당한 겁니다. 저는 보험 서류와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바쁘셨군요. 저는 철저합니다. 제 경험상 범죄자들은 드물게 한 가지 유형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훔친다면 다른 것들도 훔칠 가능성이 높죠. 저녁 8시가 되자 연방수사관들은 희망나눔재단 사무실에서 서연을, 그의 아파트에서 한태석을 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사기 공모, 증거 조작, 개인 재산, 절도, 도난 물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는 거실에서 체포 과정을 지켜보며 커피를 마시고 그들의 전체 계획을 기록한 감시 영상을 검토했다. 내일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를 연방교도소에 보내려 했던 아내가 없는 삶을 재건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단지 잘한 일에 대한 만족감을 즐겼다. 어떤 조사는 무료로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주 후 나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한태석이 수갑을 찬 채 연방 보안관들에게 이끌려 법원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검찰이 그가 여러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2개의 다른 주에서 미집행된 체포영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의 보석은 취소되었다. 훔친 파텍 필립은 그의 다른 자산과 함께 증거로 압수되어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는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연방교도소형과 수십 년 동안 그를 파산시킬 막대한 법적 비용과 맞바꿨다. 내 전화가 박 수사관으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한태석, 모든 혐의 인정. 연방교도소 15년, 가석방 없음. 알고 싶을 것 같아서. 나는 답장했다. 아내는요?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유죄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8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다 마셨다. 서연은 3주 동안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검찰이 그녀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후 보석이 기각되었다. 그녀의 자선단체는 연방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녀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나는 그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횡령 혐의로 무고하고 훔친 자선기금으로 카리브해에서 사라질 계획이었다. 대신 그녀는 연방교도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재건할 자유를 얻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안녕하세요. 정우 씨? 희망나눔재단의 남이에요. 남이 씨, 괜찮아요? 힘들었어요. 검찰이 서연 이사장님과 한태석 씨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저를 신문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물론 몰랐겠죠.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우 씨, 감사하고 싶어요. 박 수사관님이 당신의 조사가 아마 재단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막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돈을 훔치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파멸했을 거예요.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장을 찾고 있어요.
우리 기부자들과의 신뢰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보안 경험이 있는 사람을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정직한 일이에요. 나는 그 제안을 고려했다.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 사이버 보안 컨설팅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변화일지도 몰랐다.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관심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된 집으로 운전해 갔다. 서연이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던 지하실 사무실은 그녀가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조직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작업 공간으로 개조되고 있었다. 감시 장비는 제거되었고 평범한 사무용 가구와 잘 작동하는 커피 메이커로 교체되었다. 숨겨진 카메라는 철거되었고 RF 감시 장비는 포장되어 치워졌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안의 위협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곧 전처가 될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로 연방구치소 편지지에 손으로 쓴 것이었다. 정우 씨, 그것은 시작되었다. 당신이 내가 하려 했던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태석 씨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그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라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연방교도소형의 직면에서도 서연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감시 영상은 그녀가 함정을 제안하고 증거 조작을 계획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태석에게 조종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의 모든 측면에서 열정적인 파트너였다. 당신이 날 미워할 거라는 걸 알아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태석이 있기 전, 재단이 있기 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 행복했다는 것을 기억해줘요. 언젠가 당신이 모든 것이 끝난 방식에 대해 나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기억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편지는 영원히 사랑하는 서연이라고 서명되어 있었고 그녀의 서명 옆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편지와 카드에 그렸던 바로 그 하트. 나는 편지를 접어 내 조사의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관했다. 언젠가 연방 검사들이 그녀의 조종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뒷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다. 내일 나는 희망나눔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는 조직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찾은 남자에게는 적합한 일처럼 보였다. 6개월 후 재단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번창하고 있었다. 우리는 훔친 돈을 회수했고 기부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가정을 섬기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이사들은 나에게 보안과 재정에 대한 전적인 감독권을 주었고 다시는 아무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 시스템을 조종할 수 없도록 했다. 서연은 펜실베이니아의 연방시설에서 복역 중이었고 그녀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가석방 자격을 얻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다. 한태석은 매점 특권 문제로 다른 수감자와 싸움에 휘말린 후 최고 보안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면회간 적이 없었다. 과거의 어떤 장들은 닫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6월의 어느 따뜻한 화요일 저녁, 재단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박 수사관님, 정우 씨.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당신의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3명을 더 체포했습니다. 3명 더요? 알고 보니 한태석은 더 큰 자선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시 영상이 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4개 주에 걸쳐 그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억 원 이상의 도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검찰에서 자선 사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문으로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작업 공간에 불이 켜져 있는 재단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좋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은 후 삶을 재건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정직한 일을 하고 있었다. 관심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저는 희망나눔재단을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자문 업무는 파트타임이어야 하고 이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에게 금융 감시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적합할 겁니다. 그럼 세부 사항을 논의하죠. 나는 전화를 끊고 차로 걸어가며 인생이 가져올 수 있는 이상한 우여곡절에 대해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편집증적인 보안 컨설턴트였고 결혼 생활은 파탄났으며 지하실은 감시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나는 성공적인 자선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때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종류의 범죄에 대해 검찰에 자문하고 있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단지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거리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집증은 사라지고 목적의식으로 대체되었다. 감시 장비는 치워졌고 매일 함께 일하는 좋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되었다. 아내는 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파괴했다. 그녀의 공범은 훔친 사치품을 연방교도소 독방과 맞바꿨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이 기업 고객들을 위해 범죄자를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배웠다.